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스웨덴 이민 문의하신 분부터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뭐 학사 학위가 있고, 뭐 전공도 뭐 이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는 전공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금도 충분하게 있어요. 그리고 스웨덴에서 개인 사업자라기보다는 자영업자가 꼭 개인 사업자로 하는 경우보다는 통상 법인을 설립하고 자기가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등록을 하는 자영업자가 더 많은 편이에요. 그냥 생으로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의 모든 컨트롤 권한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일반적인 그 유럽 자영업자 이민에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뭐 부인분도 학사학위가 있고 뭐 자금도 어느 정도 있으시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스웨덴 이민 영주권에는 그 연령 제한은 없어요. 다행히도. 되게 연령 제한이 있는 나라는 호주나 캐나다나 뉴질랜드처럼 뭔가 점수제 이민을 운영하는 곳들.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점수제 이민을 고용주가 확보되지 않더라도 그 나의 나이, 뭐 학력, 전공, 경력, 어학 능력, 혹은 뭐 내 자금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그 변수들을 다 합쳐가지고 뭐 몇 점 이상이면은 영주권을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주고 시작한다, 이런 제도들에서 출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호주나 캐나다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연령에 대한 사실상의 제한이 존재해요. 그래서 캐나다도 만 35세, 그러니까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거의 다 비슷하게 이민법을 서로 베끼는데, 통상 만 35세가 넘어가면서부터 불리해지기 시작해서 만 40세, 그리고 통상 만 45세가 넘으면은 아예 완전히 막히는 경우도 있고,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실질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뭐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다행히도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민에 대한 연령 제한 자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스웨덴 이민에 필요한 자금이 이게 가늠이 쉽지는 않은데 최소 6, 7억에서 7, 8억 깨진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은 일단 스웨덴에서 4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야 돼요. 4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야지 영주권 그 전환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스웨덴에 최초로 들어갈 때 받는 그 취업 비자 받는데 한 6개월, 12개월 걸려요. 그러니까 그걸 한국에서 승인받고 들어가서 거주 허가를 또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비자와 거주 허가가 유럽은 나눠져 있어요. 되게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 영미법에서는 그냥 비자가 일종의 그 국경을 출입국할 때 쓰기도 하지만 그냥 그 나라에 장기간 거주할 때도 그냥 비자를 가지고 거주를 해요. 그런데 유럽 통상 이제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대륙 쪽에는 비자와 거주 허가를 구분을 해요. 비자는 국경을 넘을 때 쓰는 수단이고, 국경을 넘나들 때, 거주 허가는 해당 국가에서 3개월 이상 체류를 할 때는 거주 허가라는 거를 별도로 받아야 돼요. 즉 스웨덴 이민을 진행을 할 때 첫째, 한국에서 먼저 취업 비자가 됐건 뭐 자영업 비자가 됐건 비자를 먼저 받고 스웨덴 국경을 넘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현지에서 전환을 한번 또 해야 돼요. 근데 스웨덴의 그 이민성이나 이런 그 외국인청의 인력이 뭐 많이 부족한가 봐요. 지금 전세 그 유럽 전체적으로 그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많이 들어와서 모든 심사가 굉장히 더뎌졌는데 스웨덴은 더 많이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초 거주 허가를 받는데도 뭐 6개월이 걸릴지 12개월이 걸릴지 그냥 접수해 놓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생활비 들어가죠.
그리고 그게 승인되면은 한 2년짜리가 나와요. 처음에 스웨덴은 또 짜게 줘요. 그러면 그 2년짜리를 받아서 한 번 더 연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또 연장을 하면은 그것도 또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또 한참 걸려요. 그래서 2년짜리 받고 2년을 더 연장해서 받고 4년을 채우면은 그때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영주권을 신청하면 또 바로 뭐 한두 달 만에 나오느냐? 뭐 독일처럼 독일은 뭐 한 두세 달, 서너 달 만에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스웨덴은 또 거기서 한 6개월, 12개월을 또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5년, 6년 스웨덴에서 버티면서 살고 생활비 내고 세금 내고 사대보험 내고 해야 될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6, 7억으로도 장담을 못 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7, 8억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스웨덴 이민의 뭐 단점이라면은 좀 단점이에요. 그리고 뭐 꼭 스웨덴을 가시겠다는 분은 뭐 그렇게 해서라도 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알려주신 요 현재 자금 상황에서 봤을 때 과연 7, 8억이라는 생활비와 세금과 사대보험, 뭐 기타 행정비용을 들여서 스웨덴 이민 가는 거를 권해드리겠느냐? 저라면은 약간 비추예요. 왜냐? 그것보다 더 빨리 그 나라의 영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북유럽 국가도 있고, 뭐 독일 같은 나라는 지금 한 2년, 2.5년 만에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고, 한 3.5억 정도만 투자하면 된단 말이에요. 노르웨이도 한 3.5년 정도에 한 4억, 뭐 5억, 4.5억, 5억, 한 5억 정도 미만으로 막고서 영주권을 전 가족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를 해요. 그러면은 자, 스웨덴이 뭐 스웨덴만의 뭐 독특한 문화가 있기는 있는데 사실은 한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독일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생활 이런 사회의 어떤 가치관이나 돌아가는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라면은 우선은 독일, 노르웨이를 먼저 검토해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해외 이민 업무를 한 20년 해오면서 또 목격한 주요한 내용들은 항상 이민의 1차 목표는 영주권이 되어야 돼요. 영주권이 되어야 하는데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는 항상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길지 모른다는 거예요. 갑자기 중간에 뭐 이민법이 바뀔 수도 있고 갑자기 우리 집 자산에 큰 타격을 주는 어떤 사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뭔가 예상치 못하는 뭔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나라의 영주권을 확보한 경우라면은 그래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겨요. 근데 영주권이 없는 상태로 임시비자, 임시거주허가 상태로 그 나라에 거주를 하고 있다가 사건, 사고가 생기면은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한 2년, 3년 버티다가 뭐 이민법이 뭐 강화가 됐다. 혹은 이민법이 강화된 건 아니지만 뭐 갑자기 뭐 정권이 바뀌었는데 바뀐 정권 하에서 뭐 공무원들의 뭐 내규라든가 뭐 시행령,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심사가 더 까다로워졌다던가 예전에는 다 뭐 오케이 하던 거를 갑자기 뭐 어떤 서류, 어떤 조건을 더 강력하게 뭐 심사를 한다던가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한 2년이면 독일이었으면 2년 만에 영주권 받았으니까는 그 뭐 나머지 3년 차, 4년 차에 발생하는 사건 사고는 내 알 바가 아니란 말이에요. 노르웨이 4년 차에 생기는 사건 사고는 내가 알 바가 아니에요. 근데 스웨덴은 4년 차 플러스 아까 심사 기간도 유독 다른 북유럽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더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5년 차, 6년 차까지도 영주권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어떤 사건 사고가 생겼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라면은 뭐 스웨덴을 가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저라면은 스웨덴을 반드시 고집해야 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다면 노르웨이나
독일 같은 나라를 먼저 검토하는 게 좋다. 그리고 스웨덴은 아까 뭐 7억 8억 들면은 그 중에 한 거의 뭐 40% 반이 세금 4대 보험으로 일단 적립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유독 스웨덴이 같은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세금 4대 보험이 더 많아요.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스웨덴보다 더 길어요. 5년을 버텨야지 시민권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보다 장점이 있는 게 세금 4대 보험을 스웨덴보다 적게 내요. 이거 그 많은 분들이 믿지를 못하실 수도 있는데 한국보다도 적게 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지금 룩셈부르크의 블루카드를 받으려면은 제가 정확하지가 않은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룩셈부르크에서 블루카드를 받으려면은 8만 뭐 3,628유로의 이상의 연봉이 나와야 돼. 그러면 뭐냐 계산 편의상 34,000유로로 잡고 84,000유로로 잡고 나누기 12를 해요. 그러면은 월급이 7,000유로란 말이에요. 자, 그로스 셀러리가 7,000유로다. 그리고 뭐 패밀리 시츄에이션이 뭐 4인 가족으로 대충 볼게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일단 뺄게요. 자, 7,000유로가 월급일 때 4대 보험 863유로밖에 안 내요. 그리고 세금이 매겨지는 실소득, 그러니까 뭐 과세소득이 6,200유로 정도가 되고 세금을 784유로 정도 냅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는 뭐 에너지 뭐 크레딧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다시 또 돌려줘요. 그러면은 실수령액이 5,389유로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7,000유로에서 세전소득이 7,000유로예요. 근데 세후소득은 5,380유로였나? 얼마였지? 네, 5,389유로. 그냥 편의상 좀 5,390유로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대략 한 1,400유로를 세금으로 세금 및 4대 보험을 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가 둘이 있다. 자녀 2명, 4인 가족 기준 약 600유로의 양육수당이 나와요. 그리고 한 5,000 네트 세후소득이 5,390유로면은 믿기지 않지만 룩셈부르크의 저소득층으로 분류가 돼요. 저소득층 요새 렌트 보조금을 300유로에서 400유로 줘요. 그 외에 무슨 뭐 무상의료, 뭐 무상 공교육, 그 다음에 세계 최강의 국가연금, 그 다음에 실업보험도 있죠. 실업보험. 이거 다 빼더라도 1,400유로 내고 한 뭐 900유로 내면 실질적으로 세금을 한 500유로밖에 안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아까 4대 보험을 만약 이걸 내 돈으로 내 자금으로 룩셈부르크 블루카드를 받는다. 그러면은 4대 보험을 고용주가 부담하는, 그러면 이게 아까 뭐 한 700 몇십 유로 못했었잖아요. 740유로 됐나? 거기다가 이 업무들을 다 처리해야 되는 뭐 이런 인사총무 비용, 뭐 회계사 비용 뭐 등등등, 뭐 부가세, 법인세 뭐 이런 비용들을 뭐 추가적으로 뭐 또 한 뭐 얼마 뭐 800유로 정도, 뭐 800유로 정도 뭐 더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그 룩셈부르크에서 고용주를 잡아서 취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세금을 거의 안 낸다는 거예요. 이런 비용을 더 낼 수는 있긴 하지만 이걸 내더라도 여전히 이득이라는 거예요. 근데 스웨덴은 이거보다 훨씬 많이 세금 4대 보험을 내요. 그래서 저라면은 스웨덴을
약간 비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스웨덴을 문의하신 분한테 자금은 한 7, 8억 정도는 준비가 돼야 될 것이다. 연령 제한은 없다. 하지만 알려주신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스웨덴을 특별하게 권유해드리고 싶지는 않다. 뭐 저야 뭐 스웨덴 가시겠다는 분 뭐 보내드리면은 수수료도 벌고 좋기는 하지만 약간 비추해요. 예, 지금 예전보다 스웨덴 환율 뭐 강세 뭐 이런 것도 있고 정부 교체 영향도 있고 이민법이 강화됐다기보다는 이민법은 그대로인데 스웨덴의 약간 반이민 정서 이게 이상하게 왜냐면 스웨덴은 옛날에 다른 유럽들이 이민을 잘 안 받을 때 다른 유럽 국가들이 이민을 잘 안 받을 때 스웨덴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조금 더 잘 받았어요. 그래서 뭐 영국이나 네덜란드에서 공부하고 뭐 다른 나라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뭐 취업하고 뭐 영주권 받고 이런 게 잘 안 되니까는 야 뭐 스웨덴은 내가 내 돈 1억만 들고 가가지고 무슨 뭐 사업체 대충 설립해가지고 하면은 자영업 거주허가 받아가지고 버티면서 뭐 영주권 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스웨덴으로 유럽에 있던 교민들이 더 많이 몰려가던 시절이 뭐 한 약 10년 전, 뭐 한 15년 전 이때쯤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스웨덴이 예전에는 이민을 많이 받던 나라였는데 그게 이제 좀 역효과가 난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턴가 한 뭐 스웨덴이 이민에 대한 심사라던가 이런 적체도 더 길어지고 난민에 대한 심사도 더 까다로워지고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게 그 스웨덴도 그렇고 뭐 북유럽이나 몇몇 나라들은 이민자를 많이 받아본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난민이나 이민자나 똑같은 사람 취급해요. 그냥 심하게만. 그러니까 꼭 그렇다기만 하여튼 뭐 그냥 좀 약간 과장해서 난민이나 기술 이민 무슨 뭐 사업 이민 온 사람이나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그냥 같은 이민자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그런 것들이 조금씩 악화가 되면서 스웨덴이 이민 심사가 심사 기간도 늘어나고 까다로워지고 뭐 세금도 더 많아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오른 것도 있고 그다음에 2016년보다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벌써 5년, 6년 전이잖아요. 2016년이면은 제가 거의 한 2억, 2.5억 이걸로 독일 영주권을 받아들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3.5억, 4억 뭐 이런 정도 자금이 투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스웨덴 이민을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다. 운영두인이라는 분이 해주신 게 뭐 자동차 부품 제조업 연구소 17년 경력 있으시고 뭐 영어 능력 중정도 되고 뭐 자산 규모 보통 가용자금 보통 뭐 얼마가 가용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정확하게는. 그다음에 자녀 하나 있고 10살 희망국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미 근무를 하고 계세요. 만 4년이 되고 가고 있는데 내년 초에 중국 상하이로 파견 근무 예정. 자녀분은 이미 영국 국제학교에 5학년, 뭐 한 1학년 때부터 5학년까지 재학 중이고 영어가 많이 늘었겠네요. 그다음에 문제는 이제 상하이로 파견 근무 예정이고 자녀도 그 샹하이에서 국제학교를 다닐 수는 있으니까 아이의 교육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유럽에 이제 뭐 이런 그 짐 다 갖고 와서 살림을 차렸는데 4년 동안 살고 여기에 정착하려고 했는데 이제 와서 회사에서는 아시아 중국으로 다시 발령을 내서 글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현재는 넷셀러리로 벨기에 세금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원칙은 벨기에 내에서 세금이 있으면은 벨기에 기준에 맞춰서 세금 4대 보험을 내야 되는데 제가 100%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ICT 거주 허가라는 거를 받았을 거예요. Intra Company Transfer. 그러면은 벨기에에 내는 세금과 4대 보험을 안 내거나 혹은 적게 내거나 나는 안 내고 고용주만 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고용주가 안 내고 뭐 나만 내거나 뭐 저도 그 나라마다 회계 원칙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튼 세금과 4대 보험을 적게 내거나 안 내는 방법으로 어떻게 월급을 받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니면은 그냥 대충 뭐 한국 지사하고 잘 얘기를 해가지고 벨기에에는 소득이 안 잡히는 방법으로 자녀 학교라든가 뭐 집 뭐 이런 거를 지원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알고 계시듯이 벨기에에서 영주권을 EU 영주권 (Long-term Residence Permit) 같은 거를 받으려면은 5년을 거주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연속으로 5년을 거주해야 돼요. 벨기에를 떠나는 순간 벨기에의 주민등록을 말소시키게 돼요. 그러면은 3년 정도 중국에서 지나다가 다시 오면은 처음부터 다시 5년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한국 대기업들의 주재원 관리 방법이에요. 절대 한국에 있는 대기업들은 주재원들을 5년 이상 해외에 파견하지 않습니다. 같은 국가에. 왜냐면은 5년 지나면은 영주권을 받아버릴 수가 있고, 자, 그 사람이 영주권을 사실은 통상 한국에서 주재원 나가는 분들은 비교적 그 조직 내에서도 조금 더 뭐 스마트하거나 부지런하거나 뭐 충성도가 좋거나 하여튼 뭔가 똑똑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똑똑한 분이 그 나라에 뭐 4년, 5년 거주하면서 뭐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도 뭐 사라지고 여러 가지 현지 적응도 끝냈고 뭐 거기다가 영주권까지 받았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 회사에 계속 다닐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다른 회사로 뭐 연봉을 뭐 더 많이 받고 옮기는 경우도 있고 조금 적게 받더라도 이제 나는 한국식으로 근무 안 하고 칼퇴근 주 5일 근무 주 뭐 35시간 45시간만 근무하고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옮기겠다. 이런 경우가 태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기업 본사에서는 그 5년 이상 그 나라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일반적인 인사총무과의 정책일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죽었다 깨나도 5년을 버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고 5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면은 제일 좋고, 영주권을 못 받으면은 어쩔 수가 없는데, 요 경우에는 이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아빠는 설사 샹하이로 가더라도 엄마하고 아이들은 브뤼셀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엄마가 이제는 주신청인이 돼서 뭐 스스로 사업체를 설립을 하든 아니면 뭐 이미 설립돼 있는 뭐 어떤 회사를 섭외를 해서 거기에 내가 뭐 자금 투자를 할 테니 스타트업으로서 자금 투자를 할 테니 나한테 고용계약서를 달라. 이렇게 내고를 해가지고 엄마라도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엄마가 EU의 Long-term Residence Permit을 받을 수 있도록 엄마가 EU의 Long-term Residence Permit을 받으면서 자녀들도 그 혜택을 받고 벨기에 영주권 나중에 이제 성년이 될 때 벨기에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은 요게 최선일 것 같아요. 물론 아빠가 5년 이상 어떻게 해서든 뭐 회사에 핑계를 대든 어떻게 하든 핑계를 대가지고 내가 벨기에 5년 더 하고 벨기에 영주권 받고 우리 아이들하고 뭐 엄마가까지 영주권 받을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나는 회사에 충성을 할 테니 나는 샹하이로 가겠다. 하지만 와이프하고 아이들 영주권 받을 수 있도록 회사가 협조해 달라라고 고용주를 잘 설득을 한다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면은 부인분을 주신청인으로 새롭게 거주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하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하여튼 최근 들어서 저한테 벨기에에서 4년 채우고 5년을 못 채우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연락을 주시네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아까 그 스웨덴 말씀드릴 때 했었던 내용하고 이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 스웨덴은 4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는 5년을 버텨야지 EU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독일은 아까 블루카드 제도 이용하면은 2년, 2.5년 만에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론적으로는 21개월 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실제 다 마무리하려면은 2.5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분이 벨기에가 아니라 독일에서 4년 버텼으면 벌써 영주권 받았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블루카드 같은 걸 받았으면은. 근데 벨기에였기 때문에 영주권을 아직 해결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스웨덴 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스웨덴에서 4년 만에 이런 식으로 어떤 내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사건 사고라기보다도 예상치 않았던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기면은 그동안 낸 세금 4대 보험은 아무런 이득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그동안에 내가 4년 동안 열심히 세금 4대 보험을 냈지만 결국 영주권을 확보 못하고 뭐 최악의 경우에는 부인과 자녀에게도 영주권 시민권을 주지 못한 채로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이민이라던가 해외 정착의 1차 목표는 영주권 취득이 되어야 된다. 요거를 다른 분들도 한번 잘 염두에 두시면은 항상 요거를 중심으로 해외 취업, 해외 이민, 뭐 창업 이런 계획을 세우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테라노바라는 분인데 남편분은 공무원 19년 하셨고 부인분은 공무원 18년 하셨고 그다음에 자금은 한 3억 정도 준비가 있고 부동산은 뭐 현재 거래가 뭐 불가능하죠. 현재 금리 상태로는 누가 현찰 100% 갖고 와가지고 집 사는 사람 없잖아요. 대부분. 그리고 자녀가 현재 중학교 1학년 뭐 독일 이민 희망하시고 당연히 두 분 다 20년 채워서 명예퇴직하고 연금 받는 식으로 하는 게 좋고 일단 독일에서 취업이 가능하실지 그 다음에 중2를 마치고 가면은 만 14세 정도 15세 정도 되려나? 일단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만 한 16세 이전에 가면은 그 독일의 일반적인 뭐 하uptschule, 레알슐레, 김나지움 이론적으로는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독일어를 못하는 상황이니 바로 김나지움을 들어가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특히 이제 중학교 1학년도 이미 만 12세가 막 거의 넘기 직전인가 뭐 그럴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독일어를 지금 막 서둘러야지 원어민 비슷하게 할 텐데 이게 1년, 2년 더 지나가면은 독일어 공부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2 마치고 가면은 독일에서 김나지움을 바로 입학하는 거는 거의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설사 그렇게 입학한다 하더라도 현지 아이들보다 학업 쫓아가는 게 뒤처지기 때문에 오히려 내신 성적 나빠지고 그 내신 성적이 나빠지니까는 계속 악순환을 일으켜서 그 자녀의 성취도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차라리 낮은 레벨의 하uptschule 같은 데에 독일어 특별반부터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하uptschule, 레알슐레, 뭐 그 다음에 김나지움을 가는 방법, 혹은 김나지움이 아니라 뭐 베룹슐레에서 김나지움 과정을 운영하는 뭐 그런 과정을 들어가는 것, 이거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중2 마치고 가도 영주권 시민권 취득에는 문제는 없어요. 단 나이가 하나 둘 많아질수록 독일어를 캐치하는 능력이 정도가 부족해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신청인 및 배우자는 당연히 VHS에서 이민자를 위한 과정 수강 가능하고 배우자는 그 수강료도 상당 부분 지원이 돼요. 근데 블루카드를 받은 주신청인은 독일어 공부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이 안 되고 자기 돈 내고 다 해야 돼요. 뭐 자기 돈 다 내고 해봐야 뭐 월 300유로 정도 되나? 300 몇십 유로 정도 되나? 뭐 아주 비싼 돈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자기 돈 내고 배워야 되고 배우자는
정부 보조금으로 공부를 하고 뭐 한 100유로, 150유로 정도 내나 하고 그것도 또 통과를 하면 다시 뭐 상당 부분 또 돌려주나 해서 거의 뭐 무료 교육에 가까울 정도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한국에서 집을 팔고 나서 독일에서 보능을 구입하여 살고 싶은데 대출 없이도 구매 가능하죠, 당연히. 대출 안 받으면 구매가 안 된다? 그거는 자기가 돈이 모자라서 구매를 못 하는 거지, 그냥 내 돈으로 다 현금 박치기 하겠다, 안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뭐 하여튼 그 원래 온라인상에는 이런 카더라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팩트 체크를 조금 더 해봐야 돼요. 대출을 받지 않아도 구매는 된다. 그리고 통상 독일에서 5년 이상 일하면은 연금 수령 가능하다. 맞는 얘기고요. 그러면 최하 연금액이 어느 정도인가? 독일의 최하 연금액이 한 400 몇십 유로인가 그래요. 5년만 일하면은 그 노후 뭐 한국으로 치면 뭐 기초 노령연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월 한 4, 500 유로인가 5, 600 유로인가 밖에 안 나와요. 5년만 적립해가지고는. 사실은 40년 정도 꾸준하게 적립을 해야지 뭐 노인네 하나당 뭐 한 천몇백 유로씩 이렇게 나오고, 5년 일한 걸로 하면은 그냥 최저연금 조금 내나 많이 내나 그냥 5년 하여튼 뭐 일하면은 아주 기초 정도 밖에는 못 받아요. 그게 한 400 몇십 유로, 500 몇십 유로, 정말 최저 생계. 그러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어쨌든 최저 생계는 보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4, 500 유로로 뭐 생활하느냐, 이게 어른 1인당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거는 말 그대로 생활비고 독일의 기본소득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실제 행정 명칭이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하르츠피어라고 그랬고, 요새는 그게 하르츠피어라는 거에 어떤 부정적인 그 사회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그 명칭을 바꿨어요. 무슨 뭐 시민소득 뭐 이렇게 됐나, 뭐 시민 무슨 지원금 뭐 이렇게 됐나, 아니면 뭐 솔리데리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든가 뭐 그래요. 그러면은 독일에서 최저 수준의 생계가 무엇이냐? 일단 성인 하나당 30 몇 제곱미터 이상의 임대 아파트 공간이에요. 그러면은 노인네 둘이면은 전용 면적 한 50 몇 제곱미터인가를 정부에서 보장해 주게 되어 있어요. 노인이건 청년이건 부부면. 거기다가 자녀가 하나, 둘, 넷이 있다. 그러면은 그 자녀 하나당 또 한 10 몇 제곱미터를 정부에서 보장을 해줘야 돼요, 공간을. 그러면은 그걸 다 합치면은 70, 80 제곱미터. 4인 가족이면은 한국의 전용 면적 84 제곱미터, 국민 평형보다 조금 작던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믿기지 않지만 4인 가족이 독일 이제 4인 가족이 다 전부 다 뭐 영주권이 있다. 엄마 아빠가 영주권이 있다. 그러면은 그 4인 가족의 최저 생계는 독일 정부가 보장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 최저 생계가 무엇이냐? 약 80제곱미터 전용 면적, 약 80, 한 70에서 80 사이? 70에서 80 사이 정도 되는 그 제곱미터 정도 되는 임대 아파트를 주게 되어 있어요. 믿기지 않지만. 이거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은 증거 자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저희 집이 독일에서 그 살 때, 저희는 시골 동네 살았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그 독일에서 살 때 저희 집이 꽤 넓었어요. 시골집이니까 꽤 넓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저희 와이프는 정말 신혼 때부터 저희 집은 항상 넓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청소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저희 와이프가. 그래서 자기 혼자 이 넓은 집을 어떻게 청소하냐고, 자기는 그냥 조그만 집이 좋다고 맨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청소하는 아줌마를 불러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독일에 있을 때 청소하는 아줌마를 일주일에 한 번 부르는데 2명을 불렀어. 혼자서도 그 청소가 안 돼요, 집이 너무 넓으니까. 그래서 2명을 불렀는데 그 두 분이 맨날 오시던 분이 코소보 출신 분들이었어요. 발칸반도에 코소보라고 정말 유럽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있어요. 알바니아, 코소보 막 이런. 옛날에 무슨 뭐 테이큰인가에 보면은 알바니아 출신 뭐 갱들이 와가지고 뭐 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다 붙어 있어요. 되게 다. 그 되게 이제 터키, 투르크 계열의 분들이세요.
그럼 막 무슬림이니까 굉장히 막 무서울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고 굉장히 유쾌하신 분이었어요. 그 아주머니가. 그래서 되게 저희하고 되게 친하게 지냈고 뭐 그 집 그 아주머니가 뭐 애가 뭐 한 넷인가 있어요. 넷인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저희가 룩셈부르크 이사 올 때 다섯째를 임신했나 막 그랬을 정도로 애 아빠가 다 달라요. 무슬림인데. 근데 그 집에를 한번 그 생일 파티 초대받아가지고 저는 못 가고 저희 와이프하고 막내하고 갔었단 말이에요. 그 집에를. 근데 저희 집은 시골집인데 그 집은 시내 한복판에 있더라고요. 그 임대료 굉장히 비싼 집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집 크기도 저희 와이프 말로는 거의 한 30, 그 한국의 아파트 30평 이상 되는 사이즈라는 거예요. 왜냐? 애엄마 하나에 애가 넷이니까. 최소 80제곱미터, 뭐 9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되는 그런 사이즈를 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리고 또 집이 새로 지은 집이더래요, 임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새 집이더래요, 거의. 그러니까 난방도 뭐 바닥 난방 나오고 뭐.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는 저희 집에서 그 청소할 때 저희는 그냥 현찰로 다 드렸거든요. 뭐 그분한테 무슨 뭐 인보이스를 받은 것도 없고 그냥 뭐 동네 아줌마 불러다 청소하는 거니까 무슨 뭐 세금 뭐 이런 거 처리를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는 정부에서 그런 혜택 받으면서 뭐 생활비도 받고 저희 집에서 청소하면서 캐시잡 하면서 또 돈 받아 가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여유 있게 사시더라고요. 맨날 보면은 그 SNS 뭐 이런 그 소셜 미디어 보면은 맨날 어디 가서 술 먹고 있는 뭐 이런 어디 바에 가서 막 술 먹고 춤추고 하는 뭐 이런 거 올라오시더라고요. 굉장히 유쾌하게 사세요. 무슬림인데. 뭐 히잡 이런 거 안 써요, 또.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 그 이슬람도 시아파와 무슨 뭐 수니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도 막 여러 가지 그 파들이 있는데 뭐 히잡을 쓰거나 뭐 부르카를 쓰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렇게 막 술도 먹고 뭐 할 거 다 하는 무슬림들도 있단 말이에요. 뭐 비키니 입고 뭐 미인대에 나가는 무슬림들도 있단 말이에요. 믿기지 않지만. 그러니까 무슬림에 대한 그 한국 사람들의 그런 이슬람에 대한 공포감 뭐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게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독일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면은 그 최저임금이라는 게 그런 최저의 수준의 생활이라는 게 그런 임대주택 거기다가 그거를 돌릴 수 있는 관리비 난방비까지 정부에서 해결을 해줘요. 그리고 별도로 생활비를 최소 어른 1인당 400유로, 500유로를 준다는 얘기예요. 어른 둘이면은 똑같이 두 배는 아니고 뭐 한 1.78배를 주든가 뭐 그래요. 그럼 한 8, 900유로. 자, 임대 아파트 관리비 따로 주고 노인네 둘이 뭐 최소한의 연금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러면은 월 한 800, 900유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이미 내 생활 아파트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고 의료보험도 해결이 되니까 8, 900유로로 뭐 얼추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면 8, 900유로 연금 받으면 일을 전혀 못 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노동을 해가지고 뭐 월 몇백 유로까지는 소득을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서 소득을 내도 이 정부 보조금을 받는 거에 깎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본인만 부지런하면은 사실은 최저 수준의 어떤 노후가 보장이 된다. 믿기지 않지만 그래요. 그거에 대한 증거 자료 제가 블로그에 다 올려놨으니까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하여튼 블루카드를 통해서 내 자금을 투입을 해서 뭐 스타트업을 내가 스스로 설립을 하던 이미 설립되어 있는 스타트업에 내가 뭐 자금 투자를 하면서 뭐 그쪽에 고용계약서를 받던 현재 인플레이션 2023년 기준 현재 인플레이션이라던가 환율 이걸 따지면은 최소 3.5억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뭐 안전하게는 한 4억 정도까지 예산을 잡는 게 안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실제로 받는 실수령 월급은 얼마냐? 이것도 제가 그 블로그에 이미 다 올려놓은 게 있어요. 매월 월급을 4,866으로 잡아야 되는데 실수령 하는 넷셀러리는 3351 유로 정도 된다. 그리고 내가 내야 되는 텍스가 이만큼이고 그러니까 4대 보험, 소셜 시큐리티가 한 뭐 1,000유로 조금 못 되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금을 투입할 때는 여기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고용인 회사 입장. 왜냐? 내가 설립한 회사가 뭐 고용인이 되니까 그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도 결국 내가 결과적으로 비용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내야 돼요. 그리고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부가세, 법인세, 뭐 인사, 총무, 행정 뭐 이런 걸 따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는 결국 2.5년 동안 최소 3.5억 정도는 들어갈 것이다. 하지만 환율이 더 상승한다던가 뭐 기타 인플레이션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안전하게 뭐 하려면은 뭐 한 4억 영주권 받을 때까지 한 4억 정도는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여튼 요게 문제. 두 분의 커리어면은 20년을 채우는 게 당연한 수순이고 자녀분은 사실 하루라도 빨리 독일에 가서 독일어 공부를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어쩔 수 없이 두 분의 커리어를 20년 채우려면은 자녀가 못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면 한국에서라도 독일어를 학원을 좀 더 빡세게 한국에서 뭐 내신이 조금 깎이더라도 학교 공부는 그냥 뭐 별도로 뭐 학원 다니면서까지 하진 않더라도 독일어 공부만은 별도의 학원 뭐 주중에는 학원 다니기 힘드니까 주중에는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주말에는 뭐 직접 페이스 투 페이스로 독일인 원어민이 있는 학원 같은 데 가서 공부를 해서 중2 때까지 요 나이에 한국에서 독일어를 공부한다 하더라도 한 1년 정도 하면은 독일어 한 B1 정도까지는 충분히 배우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어학을 빨리 흡수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엄마 아빠가 비원을 한국에서 만드는 거는 훨씬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 자녀분이 한국에서 독일어 뭐 온라인 수업, 오프라인 수업을 받으면서 한 1년 정도 뭐 2년 정도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독일어 B1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엄마 아빠는 공무원 20년 채우는 거 해야 되고 자녀는 중학교 2학년 하여튼 두 분 중에 한 분이 일단은 20년 채우면은 자녀를 데리고 일단은 독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나머지 분 20년 채울 때까지는 좀 버티시고 한국에서 전략을 세우면은 최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한국에 전혀 못하더라도 이민이 가능하다면 프랑스에서 유학 중이며 프랑스 공무 쪽에 근무하는 걸 희망하고 있다. 이 법이 새로 생긴 건 아니고 원래 그 프랑스에서 석사 학위를 졸업한 사람이 프랑스 내에서 경력 2년을 채우면 바로 영주권을 건너뛰고 시민권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시민권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프랑스에서 공무원으로 취업하려면은 시민권이 있어야 되니까 일단 어떻게 시민권, 영주권을 받을 것이냐. 학사학위 졸업하고 거주기간 5년에서 단축.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이 통상 프랑스에서 5년 이상 그 거주하고 취업한 경력이 있으면은 프랑스 시민권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프랑스 계셔서 아시겠지만 프랑스의 행정이 그 다른 나라,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조금 더 브루크라틱해요. 그래서 아까 스웨덴 비슷한 상황이 나는데 접수해놓고 언제 결론이 날지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 프랑스에서 나름 뭐 시민권 신청하는 걸 쉽게 하겠다고 뭐 이런 식의 웹사이트를 만든 것 같은데 별로 도움되는 내용이 없네요. 다만 이거는 확실해요. 그 프랑스에서 석사 학위까지 한 사람이 졸업하고 경력 2년을 쌓으면은 프랑스 시민권을 받을 수가 있다. 이거는 맞아요. 근데 뭐 이민법이 바뀌어가지고 그 학사학위 졸업자도 어떤 혜택이 있느냐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내가 체크를 안 했는데 could be 2 years, completed 2 years French higher education or has continuously 이런 식으로 최근에 이민법이 바뀐 모양이네요. 시민권법이.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석사학위 이상이었는데 일반적인 하이어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뭐 대학 학사학위만 졸업해도 경력 2년을 쌓으면은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을 아직 정확하게 다 읽어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현재 아직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으면은 한국 여권에 만 24세까지 나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 24세일 거, 4세까지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만 24세 이후에는 합법적으로 해외에 거주할 방법이 없어져요. 병역을 한국에서 이행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프랑스에 계속 합법적으로 머물고 싶다. 그럼 뭐 프랑스에 나는 병역을 하고 싶지 않다, 한국에. 뭐 그러면서 무슨 일종의 뭐 난민 망명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럼 난민 망명 신청을 하면은 100% 이게 받아들여지느냐? 받아들여질 때도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게 되게 개별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무조건 신청하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경우에 프랑스에서 계속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느냐, 좀 애매해요. 제 생각에는 병역을 확실하게 마무리하고 다시 프랑스 학사학위 마무리하고, 또 전공이 뭔지 모르겠지만 전공이 현지에서 부족한 직업, 프랑스에도 부족 직업군이 존재한단 말이죠. 당연히 이공계, 뭐 컴퓨터 개발자, 뭐 프랑스어도 뭐 B2 C1 이상, 뭐 이왕이면 C1 이상 정도 해야죠. 프랑스 C1 이상 하고 뭐 소프트웨어 개발자다, 그리고 학사학위가 있다, 뭐 이왕이면 석사학위까지 했다, 그러면 충분히 취업이 될 것이고, 취업해서 경력 2년 쌓으면은 이변이 없는 시민권 받죠. 그러니까 그거를 안정적으로 하려면은 차라리 빨리 한국 가서 병역을 이행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러니까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알려주신 내용에서 봤을 때는 합법적으로 계속해서 취업과 그 해외에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프랑스 학사학위, 뭐 이왕이면 석사학위까지 하면 좋은데, 지금 최근 바뀐 그 국적법을 보니까 학사학위만 있어도 경력 2년을 쌓고 프랑스 시민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 24세 이전까지 다 끝날 수 있을 것이냐? 모르겠어요. 만 24세 이전에 이 절차가 다 마무리돼서 프랑스 여권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만 24세 이전에 이게 끝나지 않는다면은 결국 한국 여권으로 프랑스에 체류를 해야 되는데, 플러스 뭐 프랑스 체류증, 거주허가증으로.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은 결국 한국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프랑스에 거주하는 것이 일종의 불법 체류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빨리 병역을 해결하는 게 좋아요. 물론 뭐 이미 다 지나간 얘기 해봐야 소용이 없지만, 혹시라도 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부모님들이, 남자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 같으면은 꼭 그 자녀가 만 18세 이전에 해외에 부모님과 함께 나와서 영주권, 시민권을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하여튼 뭐 불어하고 전공 선택만 잘하면은 뭐 프랑스에 뭐 정착해가지고 취업하고 뭐 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한데, 근데 지금 병역이 걸려서 뭐 좀 장애물이 있는 것 같아요. 만 4살에 따님을 가지고 계시고, 이민은 부담스럽고 룩셈부르크 초등학교 입학을 희망한다. 근데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아쉽게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나는 이민은 싫고 유학만 그냥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유학을 잠깐 하기 위해서 사실은 영주권을 받는 게 더 유리한 경우들도 있고 한데, 문제는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에 뭐 엄마나 아빠가 제대로 된 정식 취업 거주 허가를 받지 않으면은 자녀를 동반해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그 자녀들에게 거주 허가를 주는 것이 거의 어려워요. 그래도 보니까는 자금이 넉넉하게 있기 때문에
제가 100% 장담은 못 하는데 뭐 부인분이 룩셈부르크의 어떤 뭐 석박사 과정에 학교를 등록을 하고 학생 비자를 받아서 자녀를 동반할 경우에 자녀의 동반 거주 허가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는 있어요. 그때 남편분은 한국에 있는데 자녀를 데리고 왔다 그러면은 왜 남편분이 애를 보면 되지 왜 애까지 데려오냐라고 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전 가족이 일단은 다 학생 비자 동반 거주허가 받아가지고 뭐 룩셈부르크에 온 다음에 자녀를 초등학교를 룩셈부르크에 입학을 시켜놓고 뭐 부인분이 그냥 뭐 학생 비자 받으면서 버티고 남편분 다시 한국에 돌아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굳이 이민은 아니지만 뭐 3년 4년 뭐 체류하면서 버티기 이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버티면서 생활비를 쓰나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 방법으로 5년 버티고 룩셈부르크 시민권을 신청하나 예산이 별 차이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 여기 보면은 세금 내는 게 얼마 없단 말이에요, 매월.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런 게 없이 학생 거주 허가로 와가지고 하면은 뭐 그래도 뭐 혜택을 뭐 우겨서 받으면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학비를 내야 되죠. 룩셈부르크에서 룩셈부르크는 대학교가 몇 개 없어요. 뭐 공립대학 하나 있고 뭐 사립대학 뭐 한두 개인가 두세 개인가 있는데 다 학비를 비싸게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 공립대학도 유학생 같은 경우에 비싸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학비를 내야 되고 사립대학도 학비를 또 내야 돼요. 조금 더 비싸게. 근데 그 비용이 지금 내가 뭐 룩셈부르크 블루카드를 내 돈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받으면서 뭐 영주권 시민권 진행하겠다 했을 때에 부담하는 세금 4대 보험하고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비자를 받는 것보다 이왕이면은 차라리 블루카드를 받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방식으로 체류를 하면서 아이를 룩셈부르크 4살 5살이면은 초등학교가 아니라 유치원 때부터 이제 교육이 시작이 되는데 뭐 가면은 유치원에서 뭐 룩셈부르크어 배우고 초등학교 가면은 독일어 배우고 중학교 가면은 뭐 불어하고 뭐 영어 배우고 불어가 주가 되고 영어는 외국어로 배우고 뭐 이런 식의 커리큘럼을 따라가게 될 거예요. 혹은 초등학교부터 국제학교, 공립학교인데 뭐 학비가 공짜인 뭐 이런 국제학교들도 존재하잖아요. 룩셈부르크는. 그러면은 유치원 한 다음에 바로 뭐 국제학교를 보내서 영어하고 불어를 선택한다던가 혹은 뭐 나는 영어하고 독일어를 선택하겠다. 뭐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뭐 나는 독일어를 1순위로 하고 영어를 2순위로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뭐 가능하고 뭐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공부시키는 거는 가능해요. 그리고 공립학교는 기본적으로 다 무료예요, 학비가. 그리고 국제학교인데도 공립 학비가 무료인 국제학교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 집값이 독일이나 프랑스에 비해서 좀 많이 비싸요. 룩셈부르크의 가장 큰 단점은 집값이 비싸다. 생활비도 비싸다. 이거는 어디서 보는 게 좋으냐? 이 사이트를 찾아보시면 제일 좋아요. 룩셈부르크의 비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월세, 뭐 시내의 약간 외곽 쪽에서 제일 방 3개짜리 제일 저렴한 집이 한 2,300유로 한다. 이걸로 구할 수 있을지 저도 장담은 못해요. 이거보다 더 비쌀 수도 있어요. 이게 1,800부터 3,500을 대충 평균 내니까 이 정도 나온다라는 얘긴데 조금 더 줘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를 뭐 서울하고 비교하면은 전체적인 생활비는 거의 서울하고 비슷해요. 룩셈부르크하고. 렌트가 특히 렌트가 서울보다 룩셈부르크가 비싸고 서울보다 월세를 계산했을 때 1.5배를 줘야 돼요. 그리고 뭐 인건비가 비싸니까는 외식 물가. 그러니까는 외식은 룩셈부르크에서 안 한다. 외식하기 위해서 프랑스 간다, 독일 간다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다행히 일반 식료품 가격은 서울보다 30%가 저렴해요. 그 물가가 비싸다는 룩셈부르크도. 지금 독일은 반값이에요, 서울.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 한 달에 한두 번은 독일, 뭐 한 달에 한두 번은 프랑스에 있는 슈퍼마켓 가서 가요. 그럼 프랑스의 음식 식자재가 최고급이에요, 유럽에서는.
독일도 좋은데 다양성이 부족해요. 독일 같은 경우에. 근데 대신에 무슨 뭐 가공식품이라든가 공산품은 독일이 더 싸요. 그래서 그냥 뭐 매일매일 자주자주 사야 되는 뭐 이런 거는 룩셈부르크에서 사고, 한꺼번에 왕창 사서 쟁여놓을 게 있으면은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데 가서 사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서울하고 물가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는데 어떤 부분에서 절약을 하면은 룩셈부르크에서도 크게 부담 없이 생활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이런 그 통계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의료는 그 룩셈부르크는 이제 독일은 그냥 카드만 내면 다 공짜거든요. 뭐 진료비도 공짜, 애들은 약값도 공짜, 치과도 공짜, 뭐 재료비 조금 내는 경우 있어요. 뭐 응급실도 공짜, 뭐 중급실 가가지고 무슨 뭐 봉합 수술해도 공짜, 무슨 뭐 동네 의원 가가지고 티눈 빼는 수술해도 공짜, 다 공짜예요. 내 돈을 돈을 꺼낼 일이 없어요, 독일은. 근데 룩셈부르크는 일단 내가 먼저 돈을 내고 다시 청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 진료비를 돌려줘요. 그리고 약값은 할인받아서 비급여 약도 있고 급여 약도 있는데, 이제 보험 처리가 되는 약들은 굉장히 싼 거는 싸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엄청 비싼 무슨 약들이 룩셈부르크에서 더 저렴한 경우도 있고 보험 처리가 돼서. 근데 한국에서 복제약으로 이미 나와서 싼 약들, 이런 것들은 한국이 더 싸요. 근데 한국에 아직 복제약 허가가 되지 않은 그런 약들이 있어요. 뭐 그런 약들은 룩셈부르크가 더 싸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래서 아무튼 그 룩셈부르크 역시 사실상 무상의료이기는 한데 내 돈을 내고 다시 청구하고 하는 이런 복잡한, 좀 약간 그지 같은 뭐 이런 시스템이다. 하지만 뭐 병원 가는 거 이런 거 문제는 없다. 그래서 하여튼 뭐 유학을 가는 거나 뭐 블루카드를 받는 거나 비용적으로 별로 차이가 없으실 거예요. 큰 차이가.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남편분이 실제로 일러스트레이션 페인터로 활발히 활동 중이라면은 이런 게 있어요. 한국에서는 순수하게 그림을 그려서 팔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생활하는 작가들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훨씬 적어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그 한국에서도 뭐 이런 갤러리 소속으로 뭐 일을 하고 계신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게 완전히 뭐 노예 계약이 맺어져 있는 게 아니라면은 과감하게 해외로 나와서 해외에서 작품 활동을 한번 본격적으로 도전해 본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한국보다 그림을 더 비싸게 잘 팔 수 있을 것이다. 옛날에 그 백남준 씨라고 유명한 한국계 조각가, 뭐 이 미술가, 막 퍼포먼스도 막 골 때리는 거 많이 하고 뭐 이러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원래 뭐 일제 시대 때 막 뭐 이럴 때 한국에서 뭐 미대 다니고 하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무슨 뭐. 근데 그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 뭐 한국 뭐 일제 시대 이후 뭐 6.25 이후에 누가 그림을 그렇게 비싼 돈 주고 사는 시장이 형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은 뭐 프랑스 파리나 뭐 미국 뉴욕 정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도. 물론 이제 유럽의 각각 도시들도 한국보다는 뭐 미술품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그래서 결국 백남준 씨가 유럽에서 활동하다가 미국까지 뭐 다 진출하고 했었던 이유가 거기에 큰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미술품을 사고 파는 문화 자체가 한국도 없는 것은 아니나 훨씬 그 작다는 거죠. 그 사이즈가. 사실 한국의 예체능 시장은 동네 잔치란 말이에요. 자기 돈 들여서 몇백만 원, 뭐 심하게는 뭐 1,000만 원 이상 들여서 개인전 하고, 뭐 지인들 불러다가 뭐 개인전 하고, 뭐 대학교 선후배 뭐 교수님, 은사님 하고, 아니면은 대학 교수님 개인전을 교수님 돈을 안 하잖아요. 이거 뭐 사은에 뭐 비슷하게 그 학교 대학원생들이나 뭐 그 제자들이 돈 모아가지고 교수님 개인전 시켜주고 하는 거잖아요, 원래 다. 그리고 교수님 작품도 뭐 그 밑에 제자들이 돈 모아서 사든가 아니면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누가 산, 물론 이제 국내에서도 막 잘 팔리는 그런 작가들이 뭐 있기는 있지만 그 시장이 한국은 너무나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분의 작품의 수준이 어떻고 뭐 이런 건 전 잘 모르지만은
이런 거는 좀 과감하게 뭐 프랑스 파리 무슨 뭐 런던 뭐 독일 같으면 뭐 베를린 뭐 뮌헨 뭐 프랑크푸르트 좀 주요 대도시에서 갤러리들 두들겨 가지고 내 작품 팔아달라 뭐 5대5로 팔아달라 뭐 7대4로 팔아달라 7대3으로 팔아달라 내고도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과감하게 뭐 그런 그거를 어디 그 지자체에서 무슨 지원해주는 무슨 뭐라 그러지? 그 아뜰리에 센터 같은 데들이 있어요. 보면은 유럽에 보면은 그런 데를 막 저렴하게 스튜디오를 빌려주고 거기서 작품 활동한 것들 막 공동으로 뭐 전시해가지고 그림도 팔고 뭐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과감하게 지금 그림 그려서 나는 정말 뱅크시 정도 되겠다. 뭐 되든 안 되든 도전해보겠다. 뭐 백남준 씨 같은 분 옛날에 퍼포먼스 엄청 했잖아요. 그 이유가 그림을 비싸게 팔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막 미술가들이 뭐 화가 이런 분들이 저를 또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한국에도 보면 뭐 낸시랭 이런 분들이 약간 뭐 또라이 같은 퍼포먼스 막 하잖아요. 그 이유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옛날에 그런 뭐 누가 하여튼 뭐 유명한 화가가 그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일단 유명해져라. 그럼 뭐 똥을 싸도 박수를 쳐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일단 유명해지면은 이 그림의 작품성을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 객관적인 무슨 기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명한 사람의 그림이 비싸게 팔리는 거예요. 미술 시장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미술 시장이라는 틀 안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의 그림은 작품이고 그냥 누가 동네에서 그냥 혼자 취미 활동하는 거는 작품이 아닌 거고. 제가 그 옛날에 공부 많이 했었는데 그쪽으로 무슨 뭐 예술 제도론 뭐 이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막 그 무엇이 예술이라는 거를 만드느냐 뭐 이런 썰들이 많은데 뱅크시 봐요. 얼마나 생쇼를 해요. 뭐 괜히 우크라이나까지 가가지고 뭐 벽화 그리고 그 멀쩡한 그림 분쇄기에 갈아 넣는 뭐 시스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림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유명해지니까. 저같이 문외한도 뱅크시를 알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블로그에 올렸는데 오노 요코가 그런 뭐 그림도 그리고 뭐 퍼포먼스도 하고 그랬었던 일본 여자란 말이에요. 막 누드 퍼포먼스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60년대인가 막 한창 반전 운동하고 막 했대 막 누드 퍼포먼스도 하고 하니까 존 레논이 그거에 뻑 가가지고 사실 존 레논은 그 당시에 뭐 전 세계적인 스타잖아요. 뭐 재산도 어마어마하고 뭐 전 세계를 들썩들썩하는 그런 뭐 대중음악인이었는데 그냥 오노요코가 그런 미술계에서 남들 안 하는 그 당시에는 아무도 안 하는 그런 이상한 퍼포먼스를 하면서 주목을 받으니까는 그런 자리에 몇 번 갔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한 거란 말이에요. 솔직히 뭐 오노요코의 작품 세계 제가 아무리 들여봐도 도대체 뭐 이게 무슨 뭐 미술사의 흐름의 관점에서 봤을 때 무슨 그렇게 중요한 퍼포먼스였고 중요한 예술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하지만 그런 또라이 짓을 하다 보니까는 이름이 알려지고 이름이 알려지다 보니까는 유명해져서 뭐 오노요코 그림이 뭐 비싸게 팔렸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걸 하다가 유명해지니까는 존 레넌하고 결혼까지 하고 그랬다는 거죠. 즉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예술 광기론 뭐 이런 거 있어요. 대부분의 예술하는 사람들은 또라이가 될 각오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그림이 비싸게 팔린다. 꼭 그림을 비싸게 파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은 아니지만 내 예술 작품을 더 잘하기 위해서라도 남들 안 하는 뭔가를 해야 된다. 네네. 지금 30대 중반이시고 법학과 졸업했고 경영학 학사학위 취득했고 남자친구 아직 미혼이신데 하여튼 뭐 건축 석사 하셨고 공공기관 10년 차 그다음에 뭐 경력도 다 좋으시고 어학도 잘하고 남자친구는 좀 아직 어학을 준비를 안 했고 자산이 많지는 않아요. 자금이 많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문의사항을 하나씩 짚어드리면은 결혼과 출산을 고려해서 태어나는 자녀에게 바로 선진국 시민권을 주고 싶다면 호주, 독일은 안 돼요. 미국만 가능해요. 속지주의?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는 나라는 현재 미국밖에는 없어요. 호주도 원래 속지주의였는데 그거를 사실상 폐지, 그러니까는 뭐 호주에서 태어나고 뭐 합법적으로 10년 이상 거주해야지 시민권을 줄 수 있으니까 사실상 불가능한 내용이고, 독일은 속인주의란 말이에요. 근데 뭐 최근에 이제 시민권법을 조금 더 수월하게 바꾸겠다. 독일도 뭐 일단 독일에서 태어나면은 시민권을 주는 걸로 바꾸겠다. 혹은 뭐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영주권이 있으면은 자녀가 독일에서 태어날 경우에 시민권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바꾸려고는 하고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에. 하지만 현재 법으로는 미국만 가능해요. 그래서 출산 휴가, 육아휴직 이거 다 써가지고 출산을 하면서 시민권을 바로 주겠다. 미국이 최선이에요. 독일은 그 이제 이민법 아니 그 국적법 시민권을 주는 그 법이 논의 중인데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아직은 제가 100% 장담을 하지는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 경우에 블루카드를 받으려면은 고용주를 현지에 확실하게 확보를 해야 돼요. 왜냐면 내 자금을 가지고 블루카드를 뭐 스타트업을 설립을 하고 하는 게 어려워요. 현재 이 자금으로는. 근데 안타깝게도 법학과 경영학과 나온 사람이 요 정도 영어 실력으로 현지의 고용주를 확실하게 구할 수 있을 것이냐? 제가 장담은 못하겠어요. 장담은 못하고 이 조건에서는 일반적인 블루카드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더 나아요. 주신청인이 독일의 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영어로 수업을 하는 뭐 상경계열 대학원 같은 정도의 진학을 하고 남자친구하고는 혼인신고를 해서 남자친구는 동반거주 허가를 주고 그럼 남자친구도 독일어 공부하고 현지에서 취업을 시도할 수가 있고 부인분도 현지에서 대학원 뭐 1년, 1.5년, 2년 다닌 다음에 현지에서 취업을 시도하면은 알려주신 조건이라고 한다면 뭐 하다못해 현지 한국 대기업의 현지 채용, 현채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그 주재원 현지 채용 현채를 통해서 취업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추측이 돼요. 이 정도 경력이라면은.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블루카드를 설사 못 받고 그냥 일반 취업 거주 허가를 받더라도 독일 학위가 있기 때문에 경력 2년만 쌓으면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요. 그러면 대략 빠르면은 뭐 한 4년 안팎이면은 영주권을 확보할 수가 있죠. 근데 그 기간이 출산 휴가 안에, 육아 휴직 안에 다 될 것이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미국 회계사를 취득하고 경력이 없는 상태로 독일에서 미국 회계사 자격을 이용해서 취업하겠다. 그거는 조금 어렵고 지금 하시는 일이 회계 관련 경력이라면은 뭐 미국 회계사 자격증 플러스 뭐 회계 경력 해가지고 뭐 한국 회사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계 기업의 뭐 회계 담당 직원으로 취업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다국적 독일에 있는 다른 다국적 회사의 회계 담당자로 취업한다던가 요런 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회계가 아니시라는 것 같은데 회계 경력이 아니라면은 회계 자격증을 굳이 취득하는 게 나한테 유리할지는 조금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가급적 경력과 유관한 공부를 이어나가는 게 좋고 해당 경력이 해외에서 별로 써먹기 좋은 그런 경력이 아니라면은 조금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남자분의 외가 친척이 LA에서 20년 전 해서 뭐 이걸 따라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거 제가 이제 이민 업무를 20년 넘게 했는데 해외에 지인이 있어서 그 동네로 반드시 가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을 도와드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악담이 아니라 100% 그분들하고 왼수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저희가 그 이민 업무를 제가 20년 넘게 진행하면서, 내가 어느 국가의 어느 도시에 너무나 그냥 당장 오기만 하면 나를 도와주기로 한 어떤 지인이 있는데, 그분을 따라서 거기를 가야 된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뭐 이런 단점들이 있는데, 뭐 그거에도 불구하고 거길 가겠느냐 해서 저희가 해드리면은, 그쪽 지인하고 연을 끊더라고요. 더 이상 연락을 안 하고 왼수지고 또 그런 데를 가면서 뭐 한 가족이 아니라 뭐 두 가족 동업을 해서 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뭐 이렇게 저렇게 협력을 해서 동업을 해서 가는 가족도 서로 절교해요.
정말 100% 그랬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누가 잘잘못을 떠나서 그냥 그래요. 그냥 제 20년 경력 동안 항상 그래왔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친척이 있다거나 친구가 있다거나 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의존을 하시면은 통상 그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많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지금 이제 독일 이외에 추천하실 국가, 제 생각에는 뭐 미국, 호주, 캐나다 다 좋아요. 지금 아직 30대 중반인데 캐나다나 호주는 점수를 좀 깎아먹어서 제가 된다 안 된다 장담은 못 하겠는데 요 정도 어학 실력이라면은 호주나 캐나다의 회계대학원 뭐 이런 데 가서 현지 회계사 자격 취득하고 취업해서 영주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리스크도 있지만 어느 정도 현지에서 공부하고 취업해서 정착하는 데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나이를 봤을 때는 미국이 더 유리할지도 모르겠어요. 미국에는 나이 제한이 없으니까. 나이로 인해서 점수가 깎인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차라리 미국에서 남자친구 친척이 있는 미국 꼭 LA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자금으로 LA 가가지고 생활비 버티질 못하고 LA가 아닌 뭐 텍사스나 무슨 뭐 라스베가스나 무슨 뭐 유타 같이 좀 생활비가 그래도 좀 저렴한 동네에 학비도 저렴한 주립대 이런 데의 대학원에서 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대학원 과정 뭐 이런 과정들에 가가지고 AICPA를 확실하게 취득하고 뭐 OPT가 아니라 OPT 같은 걸 하면서 그 다음에 회계 과정 같은 경우에 특이하게 이게 스템으로 분류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3년까지 OPT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3년 동안 EB3나 뭐 EB2를 신청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히려 호주하고 캐나다하고 비교했을 때 특별하게 미국이 더 불리할 이유는 없어요. 다만 현재 미국 달러가 강세고 뭐 미국 달러가 강세면서 호주나 캐나다 달러도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금 1억으로 과연 대학원 졸업하고 취업할 때까지 버틸 수 있느냐? 요게 좀 이슈라면은 이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뭐 유럽 같이 뭐 독일이나 스위스나 뭐 룩셈부르크나 뭐 이런데 학비가 저렴한 나라를 그 다음으로 선택을 해보는 게 더 낫다는 거죠. 뭐 독일에서 그 급여를 받는 거는 한국에서는 사실은 몰라요. 육아휴직 중에 독일에서 급여를 받았다고 한국 정부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본인이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알기는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예, 블루카드 독일 영주권 뭐 2.5년 정도의 약 3.5억 정도 예산이 영주권을 위한 최소의 예산 맞아요. 주택 렌트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조기 정착금도 포함된 것인지 예,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가로 생각해야 될 금액들이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일단 독일 가려면 비행기 값 있어야 돼요. 그리고 블루카드 승인되기 전에 무비자로 체류하면서 내야 되는 임시 숙소, 뭐 에어비앤비 비용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뭐 그때 무비자 상태에서 써야 되는 뭐 비용도 있고, 뭐 한국에 있는 물건 다 팔고 현지에서 새로 물건들을 다 사는 게 더 오히려 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침대도 사야 되고, TV도 사야 되고, 소파도 사야 되고, 또 주방이 없는 임대 아파트를 구하게 될 확률이 높은데, 되게 독일은 자기가 임대 아파트 구해서 들어와도 주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이케아 가지고 뭐 주방 주문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뚝딱뚝딱 짜든지 뭐 사람 붙여 사든지 하면 또 몇천 유로 깨진단 말이죠. 그런 비용들.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을 좀 추가로 더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초반에는 돈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지만 현지에서 1년, 2년 지나면서 생활이 안정되다 보면은 후반으로 갈수록 생활비를 조금씩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생활비를 나중에 써야 될 생활비를 초반에 땡겨와서 쓴다.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항상 미리 더 많이 초기에 준비를 해놓는 게 안전하다. 원래 제가 이제 예전에 뭐 이런 다국적 소프트웨어 회사 뭐 이런 데를 많이 다녔었는데 IT 프로젝트를 하면은 처음에는 막 엑셀에다가 막
뭐 필요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뭐 SI 업체에서 막 열심히 인건비 뭐 어느 정도 레벨의 인력 몇 명이 뭐 몇 달 정도 투입이 돼가지고 뭐 프로젝트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예산을 뽑는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거기다 그냥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곱하기 1.6을 해요. 왜? 처음에 버젯 잡은 거대로 프로젝트가 끝나는 적이 없어요. 이거는 뭐 IT 프로젝트도 마찬가지, 건설 회사도 마찬가지. 요새 뭐 둔천주공 난리 났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처음에 생각했었던 공사비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꼭 그 건설사들이 뭐 그 조합원들을 등친 거다, 뭐 뒤통수를 친 거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건설은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생기고 비용이 추가가 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하다못해 IT 프로젝트는 사실은 몸으로 다 때우는 프로젝트고, 뭐 물론 사오는 소프트웨어도 있고 하드웨어도 있지만 그냥 무조건 곱하기 1.6을 했었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곱하기 1.6. 그래도 그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그래서 여기에 말씀드린 3.5억이라는 예산은 정말 최소의 예산이고 조금 더 예산을 넉넉하게 잡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다. 그리고 여기 누가 룩셈부르크나 독일은 거주 기간이 짧아도 양육수당이 100%다 나오나요? 네, 맞아요. 영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최초 블루카드가 승인되는 시점부터 심지어 과거 것까지 블루카드를 처음 신청하고 승인되고 한 시간 플러스 또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심사가 막 몇 개월 밀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참 있다 나오는데 그거 다 소급해서 줘요. 그거 제가 한번 인증해서 올린 적이 있거든요. 지금 환율로는 130만 원이 넘겠죠. 자, 저희 집이 룩셈부르크로 이사 온 게 2021년 8월이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세금 4대 보험 낸 게 2021년 10월부터 냈고, 그래서 승인된 게 3월 달에 승인이 됐어요. 3월 달에 승인됐는데 10월 거까지 다 소급해서 한꺼번에 4천 몇백 유로가 들어온 거예요. 믿기지 않지만. 그리고 이때 10월 달에는 작게 나왔었던 이유가 10월 달에 일부를 독일에서 양육수당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이제 뭐 주민등록 말소시키는데 몇 개월 걸리다 보니까는 그때까지도 저한테 그 양육수당을 지급을 했었던 거예요, 독일에서. 그러니까 독일에서 빨리 끊었으면 더 많이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독일에서는 애 3명에 한 600 몇십 유로, 700 유로가 조금 못되게 받았는데 지금 2022년 기준으로 룩셈부르크에서는 애 3명에 938 유로를 받아요. 이게 또 얼마 전에 조금 더 올랐을 거예요, 아마.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 일일이 다 그냥 알아서 통장에 꽂히니까 그걸 확인을 잘 안 하는데, 아무튼 뭐 950 유로가 넘든가 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요 정도가 나온다, 애 셋에. 근데 그거는 영주권 없이 블루카드가 아직 이때 승인이 되지도 않았었어요. 블루카드 승인된 시점은 2021년 12월쯤인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승인되기 전에 것까지 다 소급해서 준 거예요. 100%다 나오는 거예요. 믿기지가 않죠. 독일에서 사업비자 받아서 바로 창업이민 가능할까요? 한식 음식점 창업이민 하고 싶어서요. 예, 가능해요. 뭐 알려주신 조건이면은 독일의 일반 취업 거주 허가를 받아서 5년 만에 영주권 및 지금 바뀔 이민법으로는 전가족 독일 시민권도 받을 수가 있죠.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한 가지 포인트가, 전문대졸인 경우에는 블루카드를 못 받고 일반 취업 거주 허가를 받는데, 자녀가 만 16세가 넘어가면은 동반 거주 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블루카드는 만 18세까지 동반 거주 허가를 주는데 일반 취업 거주 허가는 만 16세까지만 동반 거주 허가를 줘요. 그래서 굉장히 서두르셔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요것 때문에 첫째가 꼬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바로 시작해가지고 바로 창업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저라면은 일단 일반 취업 거주 허가 받고 부부 두 분이 한 1년, 2년은 독일어 공부를 하고 현지 물정 파악하고 현지의 시장 조사하고 어디에서 무슨 한식, 뭐 어떤 아시아 음식들이 잘 팔리는가, 이거를 충분하게 감을 잡은 후에 그때 천천히 음식점 잘 안 되는데 뭐 이런 거 그냥 집기 비용만 받든가 아니면 그 집기 다 빼고, 뭐 독일은 권리금이 없거든요.
일반적인 임대 매물에 권리금이 없고 뭐 시설비도 딱 장비값만 받을 수 있지 권리금을 달라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래서 권리금 없이 굉장히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좀 천천히 창업하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거 모르고 독일에 있는 무슨 뭐 어떤 뭐 교민 누구를 말을 듣고 뭐 바가지를 쓰고 뭐 비싸게 음식점을 인수해서 사기당한 사건 사례가 엄청나게 많아요. 저한테 뭐 맨날은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그런 분들이 연락이 와요. 어떠한 독일 어떤 이민 업체에 속아가지고 뭐 이렇게 비싸게 바가지 쓰고 음식점을 인수했는데 장사도 잘 안 되고 망했고 심지어 뭐 허가도 제대로 안 되고 뭐 취소가 돼가지고 돈 뭐 수억 날리고 한국으로 쫓겨나게 생겼다.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 이거 증거 자료도 저번에 한번 보내드린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는데 한번 찾아들 보세요. 사업비자 전환하는데 그러니까 사업비자를 전환한다는 게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그 독일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위한 거주 기간으로 산입이 되는 거주 허가가 취업 거주 허가 혹은 자영업 거주 허가 뭐 블루카드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요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 5년을 채우면은 EU 영주권 혹은 독일 시민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바뀌게 될 국적법으로 5년 버티면 시민권을 받는데 처음 2년은 뭐 독일어 공부도 하고 뭐 이런저런 뭐 혜택도 다 자녀들 뭐 공부시키고 양육수당 받고 뭐 하기 위해서 일반 취업 거주 허가를 처음 2년 받았다. 그리고 2년 후에 그 음식점을 차려가지고 이때부터는 내가 뭐 사업비자로 전환을 해가지고 3년을 버텼다. 그래서 합산 취업거주어가 2년, 사업거주어가 3년 해가지고 5년을 버텼다. 독일 영주권 혹은 독일 시민권 받을 수 있느냐? 예스, 가능합니다. 학생거주 허가는 100% 인정이 안 되지만 취업거주 허가, 뭐 사업체를 설립하고 내가 뭐 대표이사로서의 거주 허가 혹은 뭐 아예 뭐 자영업을 위한 거주 허가 뭐 이런 것들을 받았을 경우에는 전체 그 기간 5년 안에 합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전환하는 데 비용 보담도 이걸 그 설립하고 뭐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그다음에 설립하고 운영을 해가지고 내가 월급 받고 세금 내고 소득에 대한 세금과 사대보험을 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비용 이게 더 많이 들지 사실은 비자에 대한 비용 자체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 편이에요. 대부분의 제가 말씀드린 예산들은 결국 본인이 다 쓰고 없어지는 돈이지 뭐 제가 갖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한 분이 더 올려주셨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35세 컴퓨터 전공 SI 개발자 어학 능력 없다. 이 조건이라면은 저라면은 뭐 이 자금 좀 투입해가지고 독일 영주권 해결하고 독일 현지에서 영어 공부, 독일어 공부하면은 이 경력이다. 이건 100% 취업시켜드릴 수가 있어요. 어학을 독일어 한 B2 정도, 영어로는 IELTS 한뭐 5.5, 6.0, 6.0 정도. 둘 다 B2 레벨이에요. 독일어, 영어 둘 다 혹은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한 B2 정도만 만들면은 이거는 취업 가능해요. 근데 그 정도 B2를 만들려면은 풀타임으로 2년 정도 빡세게 공부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2년 동안 독일어 공부, 영어 공부, 영주권까지 해결하면은 완벽하다. 이 정도면은 거의 하여튼 어학 외에는 뭐 부족한 게 없어요. 어학 외에는 부족한 게 없고 충분히 취업 가능한 조건이고 어학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녀하고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어학 비자로 버티기에는 약간 불리해요. 어차피 뭐 의료보험, 사보험도 가입해야 되고 양육비도 못 받고 하니까는 차라리 내 돈 들여서라도 블루카드 혹은 그게 아까우면은 뭐 일반 취업 거주 허가를 하면 되는데 그럼 영주권이 더뎌지니까 차라리 블루카드 과감하게 부족직업군으로 가능하니까 연봉을 낮추고 세금과 사대보험도 낮출 수가 있어요. 컴퓨터공학 출신이니까. 그러면은 남들이 3.5억 들어갈 때 나는 한 3억 정도로 잘하면 막을 수도 있어요. 대신에 월세도 좀 저렴한 거 얻고 해야 돼요. 비싼 집에 살면은 연봉을 또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경우에는 독일에서 한 2년 빡세게 독일어 공부하거나
독일어나 영어 공부하면은 독일 뭐 취업하는 거 거의 보장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꼭 독일이 아니더라도 뭐 나는 만 35세 뭐 캐나다, 호주로 가서 영어 공부하고 영어로 대학원 다니면서 취업 시도하겠다. 그러면은 가능한데 그때는 영어 B2로는 아슬아슬하고 B2하고 C1 사이 그러니까 IELTS 한 6.5, 7.0 요 정도 레벨까지 돼야지 취업을 제가 보장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비를 조금 더 비싸게 내야 되겠죠. 이제 캐나다나 호주 같은 경우에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이 경우에 도전해 보면은 OPT 3년 받아가지고 취업하고 EB3, EB2 얼마든지 승산이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은 학비하고 생활비가 조금 더 들어가고 정말 이 돈 다 까먹었는데 대학원도 막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하고 뭐 OPT도 했는데 결국 고용주가 뭐 거절하면은 영주권 스폰서를 거절하면은 좀 꼬이기는 하는데 하여튼 그게 이제 영미권의 가장 단점인데 미국, 호주, 캐나다도 지금 하여튼 이 정도면은 이 정도 커리어면은 어학만 확실하게 풀타임으로 도전해 본다라고 하면은 승산이 있고 어학 공부하는 방법을 대부분 잘 모르기 때문에 뭐 회사 다니면서 설렁설렁 하루에 한두 시간씩 공부해가지고 어학이 절대 늘지 않아요. 어학은 풀타임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24시간 중에 8시간 학과 공부, 8시간 영어로 휴식, 8시간 잠자기 뭐 이런 식으로 풀타임으로 2년을 해야지 취업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하여튼 남편분 전공이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거는 뭐 독일, 미국, 호주, 캐나다 다 가능한데 영미권은 조금 리스크가 더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똑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영주권을 선 확보한 후에 취업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유리하다. 그리고 독일어를 못해도 취업이 된다. 영어로 취업이 돼요. 지금 실제로 뭐 저를 통해서 독일에 취업하고 이민하고 영주권 받으신 분들이 가끔 연락 와요. 자기네 회사에서 뭐 인력을 뭐 부족해가지고 사람을 뽑는데 소개해 줄 사람 있느냐? 아직 뭐 이런 IT 개발자인데 취업 못한 분들 있느냐? 독일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 그런 분을 소개해달라. 자기네 회사에 자기가 데려가겠다. 이렇게 연락이 오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미 컴퓨터 전공에 경력이 있고 어학이 조금만 되는 분들은 독일에 오자마자 다 취업이 되기 때문에 노는 분들이 없으세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도 그분들한테 연결을 못 해드려요. 실제 지난주인가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개인정보에서 띄어들어서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뭐 87년생이면 아직 한창이잖아요. 아직은 머리가 돌아갈 때란 말이에요. 아직은. 이거 어학 한 2년 정도 풀타임으로 하면은 충분히 독일 및 기타 유럽 어디서든지 다 취업이 되고 그 다음에 욕심을 더 내면은 영어 공부든 독일어 공부든 둘 중에 하나 혹은 둘 다 한 B2 이상 하면은 대학원 진학도 가능해요. 파트타임으로 직장 생활하면서 파트타임으로 현지에서 대학원 공부 조금 더 하면은 어학도 더 늘고 이제 최신 지식, 현지에서 뭐 필요로 하는 이런 트렌디한 뭐 이런 지식, 기술 이런 것들도 더 익히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기회가 더 많아지고 연봉도 높아지고 뭐 연봉 뭐 7만 유로, 8만 유로 받다가 10만 유로 이상 받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근데 실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또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현지에서 뭐 대학원 다니고 하면은 자기 영어 실력이 느니까 독일에서 일을 하다가 미국 회사에서 오퍼가 와요. 미국에서 뭐 스폰서 해줄 테니까는 와라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이미 독일에 정착을 해서 아이들이 여기서 공부 다 잘하고 뭐 학비도 뭐 저렴하게 다니고 뭐 하고 있으니까 굳이 미국을 가기는 싫던데 미국에서 그러면 원격으로라도 일을 해라. 그럼 연봉을 조금 덜 줄 테지만 뭐 원격으로 일하고 뭐 VPN 열어주면 다 요새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뭐 미국 다국적 기업은 뭐 사실 전 세계에 지사가 다 있잖아요.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은 뭐 지사에 나와가지고 같이 협력하고 뭐 회의하고 뭐 프로젝트 상의를 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일을 하자.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저한테 이렇게 그래서 이거 혹시 아예 조세 회피 지역에다가 회사를 하나 설립해가지고 미국 일을 따다가 내가 하고 또 심지어 내가 다 하지 않고 어디 뭐 한국에서 인건비 싸면서 일 잘하는 사람들 채용해가지고 걔네들한테 외주를 주고 나는 원격으로 일을 하고 싶다 뭐 이런 분들도 있으세요.
거기서 핵심은 영어 능력이라는 거예요. 영어를 할 줄 아는 개발자는 미국 본토에서 프로젝트를 따서 연봉 싼 한국의 SI 개발자들을 싸게 부릴 수가 있다. 믿기지 않지만 그런 비즈니스 모델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문의해 주신 분은 하여튼 어학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레벨이 중산층에서 머물 것이냐, 상위 중산층으로 올라갈 것이냐, 혹은 아예 뭐 최상위층까지 올라갈 것이냐 달라진다. 요거를 좀 한번 부인분하고 잘 인지하시고 한번 머리를 싸매고 가족 회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